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담당 교사 안현철입니다. 지금부터 13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3주차의 강의 주제는 추천 시스템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최신 동향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발전 중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혁명이 다시 이제 찾아오고 있고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그 어떤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동력이 되는 기술 중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딥러닝이 이제 어떻게 진화해서 현재의 딥러닝으로 진화를 하게 됐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기술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거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최신 동향이라는 타이틀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먼저 추천 시스템에 대한 내용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추천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기법 중에 컨텐트 베이스드 기법, 내용 기반이죠. 한국어로 하면 내용 기반 추천 기법이 있고요. 이거보다 이제 더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기법은 이른바 이제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해서 협업 필터링 혹은 협동 필터링이라고 불리우는 추천 기법입니다. 각 기법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그 각 기법의 원리를 통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F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엑셀을 이용해서 매크로 이용해서 구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시연해서 어떤 원리를 작동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요. 이런 추천 시스템의 지금 주요한 이슈들은 뭐가 있고 그리고 이런 추천 시스템 연구들은 현재 어떤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고 향후 이제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 전망인지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이번 첫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최신 동향이라고 해서요. 지금 이제 우리 수업에도 관심 갖고 이제 참여하시는 학생분들 중에 예전에 이쪽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에 관심이 없다가 아마도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그죠?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또 알게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알파고가 우리 이세돌 구단과 아주 어땠어요? 접전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아마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대략의 히스토리를 쭉 배워왔지만 그 히스토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정점에 와 있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은 그 선상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기술인지 그런 내용들을 좀 이번 마지막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딥러닝의 역사 그리고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전통적인 인공신경망을 한 차례 배웠는데 그 인공신경망이 딥러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어떤 이론적인 기초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이론적인 기초를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요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우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마지막 수업에서는 딥러닝에 한 주를 할애해서 실제로 이제 딥러닝 모델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설계하고 실험해보고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추천 시스템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시스템은 왜 등장하게 되었느냐?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아마존의 설립자이자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가 이거 되게 오래전에 한 얘기예요. 90년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만약에 웹상에 인터넷상에 300만 명의 고객이 있다면 나는 웹상에 300만 개의 서로 다른 상점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300만 명의 고객 모두가
서로 원하는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웹상에 각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따가 이제 뭐 협업 필터링 이런 개념들 쭉 소개해 드릴 텐데, 추천 시스템의 발전의 상당 부분은 아마존이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제프 베조스 자체가 이런 개인화의 중요성을 예전부터 깨달았던 사람이고, 그걸 이제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하나죠. 자, 어쨌거나 이 웹이라고 하는 매체가 사실은 개인화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추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는데요. 자, 추천 시스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미래 산업은 개인화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대중 맞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예, 맞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실현하는 방편이 추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시스템이고요.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상품 추천이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화된 정보기술 기반의 마케팅 시스템이 추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번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지식공학 기법들을 배웠는데, 이러한 지식공학 기반의 지능형 기술을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목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어떤 지능형 마케팅 시스템을 우리가 추천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추천 시스템을 학술적으로 정의하잖아요. 예, 학술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본다고 하면, recommend system is 어떻게 정의되냐면 information filtering 시스템으로 정의돼요. 예,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추천 시스템은 information filtering 시스템, 정보를 필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건 무슨 의미냐? 예, 이게 이제 추천 시스템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 첫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보의 홍수, 그리고 상품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선물로 장난감을 좀 사주려고 자녀들에게 옥션에 이제 장난감을 사려고 안땡땡 시간 저죠. 예, 제가 옥션에 검색을 했는데 뭘 사줘야 될지 아무 생각은 없고 그냥 장난감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검색한 건데요. 얼마가 검색됐냐면 212만 2,300여 개의 상품이 검색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장난감이 어떤 건지를 찾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겠죠. 200만 건 중에 내가 필요한 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 그리고 이제 상거래 관점에서 보면 상품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나한테 꼭 필요로 되는 정보, 내가 꼭 사고 싶은 상품이 무엇인지를 필터라고 하는 거는 걸러내는 거잖아요. 예, 적절하게 걸러내서 맞춤화해서 제공해주는 시스템. 그게 이제 추천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술적으로 추천 시스템은 인포메이션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필터링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두 번째, 추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현실적인 실현 수단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제 3D 프린팅이 이제 막 발전되고 있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요새 뭐 맞춤 자동차 이런 거 타는 사람 보셨어요? 예. 맞춤 집 뭐 건설 이런 거 기술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런 집에 사는 사람 주변에 보셨어요? 아직까지 3D 프린팅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보급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물리적 생산 환경의 제약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터넷 시대, 이비즈니스 시대, 모바일 비즈니스 시대의 가장 큰 병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정보화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자동화되거나 정보화되기가 쉬운 영역이지만, 그 취향을 파악해서 그 사람 취향에 꼭 맞는 차를 생산하거나 꼭 맞는 뭐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지금 우리는 바야흐로 공급 과잉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있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워낙 많은 제품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 보니 그 중에 나한테 꼭 맞는 제품, 내가 정말 딱 마음에 들 만한 상품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것도 큰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은 비록 내가 원하는 거에 딱 맞춰서 직접 생산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생산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생산되어 있던 상품들을 멀천다이징 할 때,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할 때, 그때 이제 내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을 해서 맞춤화 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실현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자상거래 매출 증대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지름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냥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보다 보는데 얘가 자꾸 뭘 추천을 하는데 마침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사고 싶었던 거를 기가 막히게 이제 추천하죠. 그럼 이제 뭐가 내려옵니까? 속칭 지름신이 내려오죠. 지름신이 내려오면서 나는 그냥 브라우징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결제를 하고 있는 바이어로 유도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크로스셀링이나 업셀링을 유도합니다. 크로스셀링이라고 한다는 거는 A를 사면 B를 같이 사는, 휴대폰을 새로 사면 뭐 휴대폰 커버도 새로 사고, 휴대폰 보호 필름도 새로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 판매의 사례입니다. 아니면 이제 상승 판매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약간 뭐 낮은 수준의 휴대전화를 샀다. 그러면 그 휴대폰의 신모델이 나왔을 때 뭐 그걸 이제 뭐 좋은 조건에 사게끔 유도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상승 판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매출 증대에 활용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천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면 고객의 충성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아마존닷컴에 대한 충성도가 되게 높은 편입니다. 예전에 이제 뭐 안식년 하면서 1년간 많이 쓰기도 했었고, 그 전에도 이제 뭐 전문 학술 서적을 살 때 아마존을 가끔씩 이용을 했는데, 아마존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프 베조스가 예전부터 개인화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 시스템을 굉장히 고도화를 잘 해놨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제가 몇 번 책을 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끔씩 아마존이 저한테 이 책에 관심 있지 않냐고 추천을 해와요. 근데 그 추천 리스트에 있는 책들의 대부분이 정말 제가 관심 있는 책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천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마존이라는 사이트가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고객의 충성도가 형성이 되고, 가격보다도 이제 더 큰 로열티가 형성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죠. 이러면 이제 충성도가 형성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사회적, 기업적, 산업적 관심이 높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추천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은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으로 구성되잖아요. 뭔가 이제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추천 시스템이 사용하는 인풋은 추천 대상이 되는 타겟 고객이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취해왔는지, 웹사이트에서 어떤 사이트를 즐겨봤고, 어떤 상품을 주로 조회해봤고, 어떤 걸 장바구니에 담아왔고, 검색은 뭘 해왔고, 점수는 어떻게 매겨왔고, 이런 구매 이력은 어떻게 되고, 이런 인풋들이 쫙 들어오고요. 근데 이제 타겟 고객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고객들, 그지, 여기서 커뮤니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이웃 고객들은 뭐 어떤 상품을 구매를 주로 했고, 어떤 상품이 인기가 좋고, 평가를 어떻게 했고, 뭐 커멘트가 어떻고, 이런 데이터들이 쫙 들어오죠. 그러면 이 인풋을 적절하게 프로세싱을 합니다. 프로세싱을 막 해서, 시스템이니까요. 프로세싱을 적당히 해서 여기 이제 브레인이 들어가죠. 추천 브레인이 막 해서 이 타겟 고객은 이런 상품을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예측을 하죠. 서제스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토어에 있는 엔진이 이거를 적절하게 메시지화해서 적절하게 개인화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푸시 방식이나 풀 방식이나 패시브한 방식으로 전달을 하죠. 혹시 이런 상품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딱 오퍼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툴 중에 하나죠. 오,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거 관심 있는지? 그러면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하나의 어떤 피드백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인풋으로 또 쌓여서 다음번 추천을 할 때 이 사람의 반응이 하나의 레코드가 돼서 다시 활용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만 골라라. 그럼 뭐가 될까요? 예, 역시 마찬가지 브레인에 해당되는 요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될 거예요. 추천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방법으로 구현을 할 것이냐가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90년대 말부터 97년 뭐 6년 이때부터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분야에서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추천 알고리즘은 한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식에 기반한, 사람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기반해서 하는 룰 베이스드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상품의 내용에 따라서 추천하는 내용 기반 기법이 있습니다. 컨텐트 베이스드 방식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하는 협업 필터링, 협동 필터링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중 첫 번째 룰 베이스드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세일즈 퍼슨들이 있잖아요. 예, 판매 사원, 물건 많이 팔아본 사람들. 예를 들면 백화점 1층에 가면 주로 구두 매장 있죠, 그죠? 예. 근데 이 구두 매장 이런데 근무 오래 한 사람, 막 10년 넘게, 20년 넘게 구두 많이 팔아본 사람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고객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 먼발치에서 보이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오늘 구두를 사고 갈지 안 사고 갈지, 산다면 어떤 가격대에 어느 정도 구두를 살 것 같은지를 얼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고객을 만나봤으니까 그게 이제 자기 머릿속에 패턴이 딱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 전문가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오래 일을 하면 그 사람만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머릿속에 남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숨어있는 난리지를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근데 이제 제일 표현하기 쉬운 방식이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if then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if then으로 표현을 해서 그걸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게 규칙 기반 추천 알고리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별이 여성이고 나이가 20대인데 딱 봤더니 옷차림이 상류층이에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상류층으로 추천된다면 판매사원 경력 20년 차의 의견에 따르면 고가 브랜드 A를 추천하면 무조건 먹힌다. 그러면 고가 브랜드 A를 추천해라. 근데 여성이 20대 맞는데 옷차림이 상류층은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중저가 브랜드 B를 하면 100%다. 뭐 이러면 이제 이런 걸 추천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 전문가의 머릿속에 있는 숨어있는 그런 어떤 암묵지, 우리가 영어로 tacit knowledge라고 하는데요. 이 tacit knowledge를 이렇게 explicit하게 if then 룰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이제 규칙 기반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제가 회색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강의 노트 보시면 회색. 보통 이제 회색이나 이렇게 흐릿게 흑백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 이제 dead. 예, 안 쓰는 거, 죽은 거. 안 써요. 예. 이 기법은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룰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예. 응? 사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이렇게 if then 룰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뭐 세일즈 오래 한 30년 한 사람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감 같은 것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눈에 띄는 그런 표현으로 텍스트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규칙 기반 추천 알고리즘은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 기반 추천 기법 아니면 협동 필터링을 쓰게 되죠. 자, 먼저 내용 기반 추천 기법, 컨텐트 베이스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방문객이 과거에 어떤 상품을 선호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유사한 상품을 추천을 하는 방식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키티마, 마르코폴로, 스피가, 타이터치라는 식당을 가봤어요. 예전에. 그런데 키티마는 별로였어요.
마르코 폴로는 좋았어요. 스피가는 좋았어요. 타이터치는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 돌체를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는데 내가 과연 돌체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거 이제 예측을 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좋아할 것 같으면 추천해야 될 거고, 안 좋아할 것 같으면 추천하지 말아야죠. 그거를 이제 내용 기반 추천에선 어떻게 추천을 하냐, 각 식당의 특징을 적절한 내용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식당에서 취급하는 메뉴, 아니면은 그 식당에서 취급하는 재료, 아니면 그 식당의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뭐 누들이라고 하는 요소, 슈림프라는 요소, 바질이라는 요소, 익소틱이라는 요소, 셀몬이라는 요소로 예스 노를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키티만은 누들도 예스고 슈림프도 예스고 바질도 예스고 다 예스예요. 근데 별로였어. 마르코 폴로는 어땠어요? 슈림프하고 바질만 예스인데 난 좋았어요. 스피가는 누들하고 바질만 예스인데 좋았고요. 타이터치는 누들, 슈림프, 익소틱이 예스인데 별로였다. 그러면 돌체는 어떠냐? 돌체는 특성을 알아봤더니 슈림프와 바질과 셀몬만 예스다. 질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거를 내용 기반 추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자, 내용으로 봤을 때 키티마랑 돌체랑 얼마나 비슷해요? 예, 한번 따져봅시다. 키티마랑 돌체랑 내용상 얼마나 비슷하죠? 자, 누들 측면에서 봤을 때 두 식당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 안 똑같아. 슈림프는 똑같아요. 둘 다 취급하니까 예스 하나 똑같아요. 바질은 둘 다 취급하니까 두 개 똑같네요. 익소틱은 한쪽은 예스인데 한쪽은 노니까 안 똑같아요. 셀먼은 둘 다 예스 예스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키티마랑 돌체는 내용면으로 봤을 때 몇 개 똑같아요. 3개 항목이 똑같아요. 자, 마르코 폴로랑 비교해 볼게요. 자, 마르코 폴로는 어때요? 돌체랑 누들이라는 측면에서 똑같네요. 둘 다 취급 안 하니까. 슈림프 똑같아요. 바질 똑같아요. 익소틱도 둘 다 취급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셀몬은 다르네. 그죠? 얘는 예스인데 얘는 노예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하고는 몇 점 똑같아요? 4점. 4가지 항목이 똑같아요. 스피가하고 비교해 볼게요. 다르네요. 누들은 예스 노니까 달라요. 슈림프도 달라요. 바질 똑같아요. 익소틱 똑같아요. 셀몬 달라요. 그래서 얘는 2개 똑같아요. 타이터치랑 해보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하나 똑같아. 결국은 키티마랑은 3개가 똑같고 마르코 폴로랑은 4개가 똑같고 스피가하고는 뭐 몇 개 똑같았지? 예, 2개. 타이터치하고는 하나만 똑같아요. 그 3개인가요?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똑같았어요? 마르코 폴로가 제일 똑같네. 그죠? 하나, 둘, 셋, 4개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마르코 폴로가 돌체랑 내용상 제일 똑같은데 마르코 폴로를 얘가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좋아했죠. 그러니까 돌체도 어떻게 할 거다? 아마 좋아하겠네 라고 추측하는 방식이 내용 기반 추천 기법이에요. 예. 이 내용 기반 추천 기법의 핵심 성공 요인을 하나만 찍으라면 뭘까요? 뭐냐면 이 식당들, 이게 식당인데 식당들의 속성을 어떤 변수로 이 특징을 추출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용자의 상품의 특성을 어떻게 모델링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하는 거죠. 예, 이 특징을 어떤 변수로 잡을지는 모델러가 선택해야 되는데 요거를 잘 뽑아내야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된다. 그러니까 질이 식당을 선택할 때 정말 누들이 중요한지 슈림프가 중요한지 이게 중요해야지 이게 효과적인 추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유사도를 계산할 때 내용상의 유사도를 계산할 때 어떤 원리로 유사한 상품을 찾아 추천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내용 기반 추천법의 핵심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기반 추천 기법은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단순하죠. 상품의 내용만 잘 모델링하면 되죠. 그래서 구축이나 적용이 간단한 점에선 장점인데 예로부터 단점이 좀 많이 지적이 됐어요. 자, 첫 번째 단점, 내용 기반 추천을 적용해 보면 예측 정확도가 생각보다 안 높아요. 예, 잘 안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왜 안 맞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제품의 특성을 잘 모델링하는 게 되게 핵심인데 이거는 결국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어렵다는 거예요. 상품이, 여러분 노트북을 산다 그러면 노트북 왜 사요? 어떤 걸 고려해서 사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브랜드 때문에 사고, 어떤 사람 디자인 때문에 사고, 어떤 사람 색상만 보고 사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한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 오버 스페셜라이제이션 경향이 있더라.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입력된 정보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용 기반 추천을 적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의 검정색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러면 삼성의 검정색, 삼성의 검정색, 삼성의 검정색, 여기에 이제 완전히 꼽히는 거예요, 추천 시스템이. 그래서 삼성에서 나온 검정색 테레비 추천하고요, 삼성에서 나온 검정색 웹캠 추천하고요, 삼성에서 나온 검정색 이어폰 추천하고요. 삼성과 검정색이라고 하는 과거에 입력된 정보에 너무 의존해서 그거와 유관된 것만 자꾸 추천해버리는,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스페셜라이즈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생길 수가 있더라. 그래서 내용 기반 추천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도 역시 그렇게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추천 알고리즘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뭐냐? 예. 요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협동 필터링. 협동 필터링은 자, 아까 우리 내용 기반 추천은 뭐하고 뭘 비교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키티마와 돌체를 비교하고, 마르코폴로와 돌체를 비교하고, 스피가와 돌체를 비교하고, 타이터치와 돌체를 비교했죠. 이게 유저예요,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이죠, 아이템. 추천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들이에요. 아이템과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요. 그죠? 아이템과 아이템 간에 얼마나 유사하냐, 이거를 가지고 기초로 추천 결과를 생성한다면, 협동 필터링은 그게 아니라 사용자와 사용자를 비교해요. 유저와 유저 간의 시밀러리티를 보아요. 얼마나 유사한지를. 내가 지금 추천을 하려고 하는 추천 대상과 유사한 구매 패턴을 가진,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른 고객이 어떤 물건을 선호했는지를 봐서 그 결과를 기초로 추천 결과를 생성하는 방식이 협업 필터링 방식이에요. 그래서 협업 필터링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상품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상품의 특성을 파악조차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그냥 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의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협업 필터링을 구현하는 게 가능해요. 협업 필터링을 구현하려면 일단은 방문객 개개인의 개인별 선호도를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추천 대상이 되는 고객을 방문객이라고 했는데, 방문객과 가장 유사한 선호 체계를 가진 집단이 다른 고객들 중에 누군지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준 제품 중에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던 제품, 그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추천하는 방식이 협업 필터링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식당 예제를 가지고 똑같이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는 키티마, 마르코폴로, 스피가, 타이터치라는 이런 식당들을 무슨 누드를 취급하냐, 슈림프를 취급하냐, 익조틱하냐, 이런 걸로 이제 모델링을 했잖아요. 협업 필터링은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질의 친구들이 어땠는지를 보는 거예요. 질의 친구들. 자, 질의 친구 중에 캐런이 있고 린이 있고 크리스가 있고 마이크가 있는데, 캐런은 키티마는 별로였는데 마르코폴로는 좋았는데, 스피가는 좋았는데, 타이터치는 별로였는데 얘는 돌체가 좋았대요. 예, 돌체 좋았고, 린은 좋았고 싫었고 좋았는데 돌체가 별로였어요. 린은 별로였대요. 크리스는 좋았고 싫었는데 좋았고, 마이크는 좋았고 싫었고 좋았는데 싫었대요. 자, 그럼 질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질은 그러면 협업 필터링에서는, 자, 얘는 돌체를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돌체는 고려의 대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키티마, 마르코폴로, 스피가, 타이터치는 얘도 다 가봤죠. 그러면 이 4개의 식당에 대해서 질과 가장 유사하게 평가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자, 먼저 캐런 봅시다. 캐런. 싫고 좋고 싫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근데 질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싫고 좋고 싫고 어때요? 완전히 100% 똑같죠. 그죠? 캐런은 4개 중에 4개가 똑같아요. 그죠? 4개 중에 4개의 패턴이 똑같아요. 린은 어떻죠? 린은 이거 달라요. 그죠? 근데 이거는 똑같아. 달라요. 린은 4개 식당 중에 하나만 똑같아요. 크리스는 어때요? 다르고 똑같고 3개가 똑같죠. 3개. 4개 중에 3개 똑같아요. 마이크는 다르고 똑같고 다르고 하나밖에 안 똑같아요. 자, 캐런은 4개가 똑같은데 린은 하나밖에 안 똑같고, 크리스는 2개가 똑같네. 3개가 똑같죠. 마이크는 또 하나밖에 안 똑같아. 누가 가장 똑같아요? 4개 식당 중에. 캐런이 100% 4개 똑같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캐런이 돌체가 좋다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캐런은 돌체가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질을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질도 돌체를 좋아하겠다. 왜? 나머지 4개 식당으로 볼 때 질과
선호 체계가 가장 똑같은 친구가 캐런인데 캐런이 돌체가 좋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좋아야겠다라고 예측하는 방식. 그게 협업 필터링, 협동 필터링의 구현 방식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사실은 캐런이 왜 이건 싫다 그랬을까? 왜 좋다 그랬고, 왜 좋다 그랬고, 왜 싫다 그랬을까? 이유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예, 모르지만 이 네 개의 식당의 패턴을 동일하게 입력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추정을 가능케 하냐면 아마도 캐런과 질이 식당을 볼 때 평가하는 기준이 비슷할 거다라고 이제 전제할 수 있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 식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델링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돼요. 예, 상대적으로 예측 결과가 높아지고 가장 널리 이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고객이나 상품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나는 좋았어 나빴어 하는 구매 결과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CF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도 있어요. 우리 협업 필터링이 콜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인데 줄여서 CF라고 해요. 내용 기반 추천은 컨텐트 베이스드를 줄여서 CB라고 하죠. 자, 이 CF의 단점은 뭐냐면 이거는 이 고객이 이걸 가봤고 아까도 앞에 4개의 식당을 가봤기 때문에 이게 모델링이 가능했잖아요. 이렇게 고객의 구매 정보가 많아야만 적용이 가능한데 신생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객의 구매 이력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는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상품은 추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누가 그거를 써보고 만족해야지 그게 그 다음에 추천이 되는데 신상품이 들어오면 CF 알고리즘에서는 추천이 안 됩니다. 하나도. CB 알고리즘에서는 어때요? 거기서는 추천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성만 똑같으면 인기 상품과 특성이 비슷한 상품은 새로운 상품이라도 추천이 될 수가 있죠. 속성에 따라 하니까. 그런데 CF 알고리즘에서의 새로운 상품은 추천이 안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것도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고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사한 고객이 누구인지를 여러 번 페어 매칭해서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는데 요구되는 계산 시간이 급속하게 증대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들 유사하게 상품을 구매하면 이 사람도 이걸 샀고 이 사람도 이걸 샀고 이 사람도 이걸 샀는데 또 나머지까지 똑같다 그러면은 제3의 다른 상품이 없을 때는 추천 결과가 생성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추천 알고리즘의 단점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그 모 회사 한솔 그룹의 CS 클럽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었어요. 거기서 협업 필터링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 한솔 CS 클럽은 뭐로 유명했냐면 신선한 농산물 이런 걸로 야채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쇼핑몰로 유명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단가가 낮고 수익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H사는 우리도 이제 뭐 컴퓨터도 팔고 노트북도 팔고 좀 고부가 가치를 팔았으면 좋겠다 해서 추천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도입을 했더니 맨 추천 대상이 계속 농산물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고객들이 만족했던 기존 고객이 높은 평점을 줬던 만족했던 제품들이 다들 농산품이었기 때문에 추천 시스템은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걸 추천하는 거지 사업자가 팔고 싶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의 의도하고는 비껴나간 추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CF 알고리즘의 단점이 아니라 모든 추천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죠. 그래서 뭐 이런 한계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CF가 가장 현실적인 추천 시스템의 구현 방법론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CF 알고리즘을 구현한 예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자, 제가 이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만들었는데요. 이 CF 알고리즘을 구현해 볼 수 있는 데이터셋 중에는 공개 데이터셋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무비렌즈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행들이 사람이에요. 유저고 성별, 나이, 직업 이런 게 있고요. 미국 데이터라서 우편번호 5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무비 아이디들이 있는데 여기 미드 엠네임 보시면은 각 영화예요. 그래서 아이디와 영화의 제목, 그 다음에 영화의 장르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뭐 1번 영화, 11번 영화들이 쫙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뭐 5점도 있고 4점도 있고 3점도 있고, 이거는 이 사용자가 그 영화에 평점을 몇 점 줬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 이거를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라고 해요. 이 행은 유저고 열은 아이템들이죠. 유저가 아이템에 레이팅을 몇 점 줬는지가 저장되어 있는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를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사용자 간 유사도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어슨 코릴레이션으로 계산을 그때그때 하면서,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많이 유사한 고객, 그러니까 레이팅이 많이 유사한 고객의 내가 모르는 미지의 상품에 대한 평가는 더 세게 강조해서 반영하고, 나랑 유사도가 반대가 되거나 떨어지는 고객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반영하거나 아니면 적게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예측을 쭉 했을 때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영화들을 이제 골라서 추천해주는 CF 프로그램이에요. 자, 간단하게 실행시켜 볼게요. 네, 실행을 하면 프로그램을 좀 비효율적으로 짜서, 예, 이제 위에 상단에 30명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레이팅 끌고 와서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하고, 레이팅 갖고 와서 비교해서 분석하고, 레이팅 갖고 와서 비교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제가 나누어 드린 그 실습 파일 보시면, 예, 거기서도 보이기 때문에, 예, 직접 작동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10번 유저에 대해서 가장 이 사람이 만족해할 걸로 예상된 영화는 96년작 트위스터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사람이 4.9점을 줄 걸로 예상했는데 리얼 레이팅이 뻥 뚫려 있죠. 이 얘기는 이 사람은 이 영화를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아직. 예, 안 봤지만 아마도 좋아할 거다, 이렇게 예측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높은 점수를 줄 걸로 예상한 영화가 인디펜던스 데이거든요. 네, 이 사람의 경우에 4.9점 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 5점 줬으니까 거의 정확하게 맞췄죠. 그 다음으로 추천한 영화 스타게이트인데 이 영화도 4.948점 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 5점 줬으니까 잘 맞춘 거죠. 이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 10번 사용자는 대체로 블록버스터에 좋은 평점을 줬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추천이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천 알고리즘 CF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우리가 프로그램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소개를 쭉 했는데요. 자, 이 추천 시스템은 최근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연구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 연구에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데이터 양에 따른 스케일러빌리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까 이제 CF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그 추천의 대상이 되는 그 고객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사도를 계산해야 되는 고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하급수적이 아니죠. 국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유저의 베이스의 크기가 커질수록 연산량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 프로블럼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자들이 모델 기반의 접근 방식 뭐 이런 걸 이제 제안을 해서 실제 추천 결과를 생성할 때는 일일이 각 유저 간의 유사도를 한 번에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산되어진 하나의 모델을 이용해서 금세 추천 결과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시도들이 이제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아까 보시면 이제 뭐 예시 문제 같은 경우에 추천 결과를 생성할 때 오로지 영화에 대한 평점 하나만 고려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다양하죠. 네,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이 고객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로그 정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밖에 뭐 뇌파라든가 얼굴 표정 키넥트 센서 같은 그런 정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뇌파 같은 경우에 여러분 기아에서 나온 K5라는 자동차 아시죠? 예, 그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TV에 보면 그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이라고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아 자동차랑 같이 뭘 했냐면 사람들의 눈동자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어디를 쳐다보는지를 이렇게 추적하는 장치가 있대요. 아이 트래커라고 하는 그 장치 이렇게 사용했고요. fMRI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뇌가 어디가 활성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양한 브랜드 후보군들을 이렇게 배치했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형용사를 고르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뭘 골랐는지를 보진 않고 실제로는 아이 트래커로 어느 형용사를 뚫어지게 봤는지를 봤대요. 예, 그리고 최종 후보군에 대해서는 이제 fMRI까지 찍어서 어떤 브랜드 이름을 볼 때 뇌의 선호 영역과 혐오 영역 중에 어디가 더 크게 반응한지를 측정했더니 자동차 이름으로 가장 좋았던 알파벳이 K, T, N, Y, G였대요. 5개. 근데 숫자하고도 조합을 해봤더니 K7의 조합이 가장 압도적이어서 좋았대요. 그래서 K7을 중심으로 K5, K9 이런 식으로 만들자. 그리고 이거는 세대와 국적에 무관하게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뉴로 마케팅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 또 하나, 요런 이게 이제 다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들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우리 요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 별도의 이제 그 링크 플레이리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지를 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 주인공 탐 크루즈의 이렇게 얼굴 표정을 인식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딱 파악해서 기네스 맥주 광고 착 보여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분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카메라가 이렇게 딱 찍어서 이 사람의 성별과 나이대를 추정하고, 예를 들어서 식당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시즈널 파스타를 좋아할 것 같은데 시즈널 파스타를 딱 추천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슬슬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얼굴 표정으로 사람이 표정을 지으면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한지 슬픈지 뭐 역겨워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그런 엔진이 개발된 그런 이제 사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라고 하는 센서가 있어요. 예,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기에도 들어가 있고 한데, 요거는 웹캠처럼 사람의 얼굴 표정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 동작 움직임까지 봅니다. 그래서 여기 샵 퍼셉션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제 키넥트 센서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물건 파는 매장에 가면 요거 살까 말까, 이게 집었다 내려놨다 막 이렇게 막 망설이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추적해서 기록해서 상품의 배치를 어떻게 했을 때 매출 효과가 극대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 MIT의 미디어 랩에서 스핀오프한 어펙티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인간의 표정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감정을 쭉 트레이스하는 앱덱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LG CNS가 개발한 투명 LCD 서비스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객의 표정을 봐서 이 사람이 코카콜라 마시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투명한데 여기 코카콜라 광고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콜라가 연상돼서 콜라를 짓게끔 만드는 뭐 이런 사례.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지금 빠르게 개발이 되면서 얼굴 표정, 키넥트 센서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게 파악이 됐을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천 시스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개인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는 문제,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것도 향후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되겠고요. 추천 시스템이 현재는 약간 영업사원 같은 느낌으로 갑니다. 자꾸 이거 사지 않으실래요? 이걸 또 사보시죠. 이걸 또 사보세요. 이렇게 판매만 자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미래형 추천 시스템은 세일즈 피플이 아니라 마케터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니즈에 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 같다. 제가 이제 얼굴 표정, 키넥트 센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여기 뭐 기사 잠깐 삽입했는데,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의뢰를 받아서 2010년대 한 중반, 초중반 때 관련된 연구를 좀 수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시범 사업 비슷하게 R&D 과제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게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추천 시스템 분야의 최신 연구 분야 동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1강 마무리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연구 동향 중에 하나는 추천을 할 때 다양한 차원의 평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멀티 크라이테리아 레커멘데이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업들은 종합적으로 얼마나 만족합니까? 또 물론 물어보지만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배송은 어땠나요? 가격은 어땠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의 질은 어땠나요? 서비스는 어땠나요? 뭐 이런 거 가격은 어땠나요? 이런 식으로 차원별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종합평점이 똑같이 5점이어도 어떤 사람은 가격이 좋아서 5점을 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종업원이 친절해서 5점 준 사람도 있을 거고 한다면 똑같은 5점이라도 같은 5점이 아니죠. 이유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멀티 크라이테리아로 데이터가 기록이 되면 사용자의 니즈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정말 추천의 예측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연구들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오버롤한 레이팅만 활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멀티 크라이테리어를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한 추천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뭐 이와 관련된 주제로 졸업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첫 번째 동향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전통적인 추천 시스템은 소위 얘기하는 정형 데이터.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점 줬냐, 혹은 물건을 샀냐 안 샀냐 이런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추천을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가 많잖아요. 특히 텍스트 데이터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용자 평을 가면 리뷰를 텍스트 마이닝하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겠죠. 아까 차원이 멀티 크라이테리아가 돼도 우리가 이제 종합 만족도가 똑같이 4점이지만 이 사람은 품질이 좋아서 4점이구나. 이 사람은 서비스가 좋아서 4점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리뷰도 읽으면 이 사람은 품질 중에 뭐에 만족했는지 봤더니 음질과 지속시간도 훌륭하지만 AS가 너무 아니네. AS가 부족해서 걱정이네요. 예. 그러니까 음질과 배터리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했다는 거잖아요. 왜 만족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품질을 되게 나쁜 점수 줬는데 왜 그러니까 만족을 못했나 봤더니 음질과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못했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속성이 사용자의 평점을 결정했는지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면 보다 정확하게 사용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의 기술 중에 오피니언 마이닝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오피니언 마이닝은 이 텍스트가 얼마나 긍정적인지 얼마나 부정적인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래요. 예,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시면 평점은 굉장히 후하게 줬는데 리뷰를 읽어보면 거의 뭐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나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어떤 게 있냐면 관대화 경향이 있어요. 웬만하면 점수는 후하게 주는. 근데 실제로 만족해서 후하게 줬냐? 그게 아닌 거예요. 불만이 있었는데 점수만 그냥 후하게 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고객의 솔직한 평가가 궁금하다면 이런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솔직한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 마이닝이나 오피니언 마이닝을 추천과 적용하려는 이런 시도들도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추천을 연계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된 연구 중에 사용자 간의 신뢰 관계를 측정을 해서 서로 이제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끼리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레이팅은 좀 더 강조해서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덜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훨씬 더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더라. 뭐 이런 시도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우리 인간관계는 다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 혹은 내가 따르는 리더, 오피니언 리더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선호 체계를 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반영해서 추천을 하거나 할 경우에 추천 결과가 제고되는 뭐 이런 식의 연구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 시도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요 마지막은 진짜 가장 최근에 추천 시스템 분야의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렌디피터스 레커멘데이션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SF 소설을 선호하는 사용자한테 스타트랙 영화를 추천한다. 그러면 대부분
추천 결과 괜찮다고 나옵니다. SF 좋아하는 사람이 스타트랙 영화 재밌겠어 하겠죠. 정확한 건 맞는데 좀 어때요? 좀 뻔하다는 거죠. 색다르거나 뭐 신선하진 않은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요새 필터 버블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이 어쩌다가 뭐 동영상을 하나 눌러요. 예를 들면 뭐 요새 뭐 깡이라는 뭐 그 비의 노래가 인기다. 깡 영상을 한번 클릭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누가 한 깡 패러디, 뭐 누가 만든 깡 영상, 위에서 깡 얘기만 계속 나오면, 근데 또 이제 궁금하니까 또 눌러보면 또 그게 더 강화돼서 계속 깡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 필터 버블은 개인화된 검색의 결과로 하다 보니 웹사이트 알고리즘이 자꾸 내가 우연히 클릭한 그 관점에 대한 것만 자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세상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보는 관점만 계속 보게 되는 이념적 거품에 가두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맨날 보는 것만 보다 보면 그 추천 결과가 신선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럴 때 필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세렌디피터스 레코멘데이션이에요. 이건 뭐냐면 왜 난데없이 나한테 이걸 추천하지?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로 계속 정치 동영상만 막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컬투쇼가 추천되는 거예요. 컬투쇼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는 그냥 코믹 웃긴 거잖아요. 근데 틀어봤더니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게 이제 세렌디피터스한 레코멘데이션이죠. 내가 평소 보던 거랑 전혀 관계없는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컨텐츠를 탁 추천해주는 그런 사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쉽지 않아요. 이런 연구는 일단은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이런 그 모호한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구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쪽 분야에 굉장히 또 핫한 챌린징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오늘 그 13주차의 첫 강의에서는 추천 시스템 기술에 대해 살펴봤고 추천 시스템의 최신 연구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요 다음에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전반의 최신 동향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2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